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인사하는데 고개가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확인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그래요. 오늘은 토요일 5월 3일인가요? 오늘이? 토요일 오전 7시 30분을 살짝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요 조문 읽어드리는 걸 녹화를 하느냐? 오늘 이제 어버이날 앞두고 오늘 가족 모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길 다녀오면 또 녹화를 못할 수도 있고 또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아침 일찍 서둘러서 사무실 나와서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나 우리 수험생 카페를 통해서 요 조문 읽어드리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게 계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 몇만 명이 보셨으면 좋겠지만 네,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뭐, 구독해주세요. 뭐, 알림 설정, 이건 아니라,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좋아요 또는 댓글로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힘내서 계속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좋아요. 이렇게, 댓글, 코가 간지러워서 그래. 아직, 감기가 안 났고 비염기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댓글,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저의 이 고단함, 심신의 고단함이 많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3장, 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43조 펜을 색깔을 이제 빨간 펜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적색으로 바꿔서 43조 임금 지급이죠. 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 지급의 원칙은 이렇게 외우죠. 정직, 전통 이렇게 외웁니다. 정직한 전통을 우린 가지고 있다. 아이고 외우기 쉽죠? 정기 지급, 직접 지급, 그 다음에 전액 지급, 그리고 통화 지급, 정직 전통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볼게요. 1항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입니다. 여기서는 법률이 아니고 법령이에요. 법령 또는 단체 협약입니다. 단체 협약에 특별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니에요.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그리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일부를 공제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전액 지급의 예외가 되겠죠. 일부를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노조 조합비, 체크오프 시스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직 전통 중에서 이 뒤에 있는 전통이 예외가 있어요. 법령 또는 법률이 아니라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 정기지급 갈게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줘야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그리고 수당,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그리고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펜을 조금 얇게 바꾸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이에요. 고용노동부령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행령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또 색깔이 왜 지 맘대로 바뀌었어? 자, 볼게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요거 심심찮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1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에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그 다음에 2호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그 다음 3호 1개월을 초과하는, 다 1개월 초과네요. 외우기 쉽다 그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다음에 4호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아하, 이게 바로 정기지급의 예외를 시행령 23조에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만 이거는 우리가
다 법령 또는 단체 협약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게 전통이고, 그 다음에 정기 지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본 시행령 조문으로 이렇게 예외라고 할까요? 위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43조의 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볼게요. 제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36조, 제43조, 이거 쭉 그냥 쭉쭉쭉 이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이걸 이제 임금 등이라고 해요.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명단 공개니까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213 이렇게 외웁니다. 3213 이렇게 외우시면 그래도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그나마 제대로 걷어낼 수 있다? 그나마 네,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3213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맞죠? 3213. 그 다음에 다만 단서조항이 또 있네요. 체불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대통령령, 시행령을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몇 개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숫자들을 외우고 있어야 지문에서 혼동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야, 이게 3개월이 맞나? 2개월이 맞나? 이러다 보면 우리가 1분이 안 되는 시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문도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혼동되지 않고 바로바로 탁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탁탁 걷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는 겁니다. 자, 사망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어디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아이고 어렵다. 이름도 길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오케이.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두니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통령령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명단 공개에 관련한. 자, 시행령 24조, 시행령 23조의 2, 23조의 3. 자, 그 다음에 23조의 4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3조의 5도 봐야 되고. 자, 쭉쭉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체불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뚜두두두두두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꾸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그다음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 2 제2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소명기간 아까 봤어요.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그 다음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경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도산 등 사실의 인정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 2 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아까 봤다 그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는 여기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23조 2, 43조의 2 제1항. 자, 23조의 3이죠. 이제 죄송합니다. 명단 공개의 내용, 기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43조 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그 다음에 법인의 명칭, 주소를 말한다. 뭐 법인의 나이, 뭐 법인의 설립연도 이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나이, 대표자의 그리고 주소, 법인의 명칭 주소지, 법인의 설립 연월일 그게 없네요. 그죠? 그 다음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입니다.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실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아이고 자꾸 내려가, 또는 그 밖에, 얘가 센서티브해서 그래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얘도 3년 외우기 쉽다. 그 다음 23조의 4, 체불 등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 폐업 등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43조의 3을 우리가 법률에서 봤을까요? 아니죠. 법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조의 3,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이거 근로기준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아이고 어려워,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그러면 이것도 3.2.1 근데 얘는 잘 보세요. 아까 여기서는 3.2.13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서는, 즉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3.2.1입니다. 3.2.12예요. 3.2.12. 그 다음에 얘는 3.2.13이었죠. 그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3.2.13. 그 다음에 체불자료의 제공,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이게 나오면 3.2.12네요. 3.2.12. 오케이. 요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문 하나 걷어낼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체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또 여기 대통령령이 나왔으니까 이제 봐야겠죠. 좀 전에 보려다 말았던 거. 그 다음 제1항에 따라 임금 등 체불 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자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 제1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있으니까 자, 시행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조 제23조의 4 시행령.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보겠습니다. 여기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입니다. 구분해서 한번 볼까요? 체불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 받은 경우, 이거는 체불 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도 그런 문구가, 그쵸? 체불 사업주가 자연인인 명단 공개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체불 사업주가 임금 등 체불 자료죠. 이거를 제공일 전까지 임금 등 체불 자료, 이거 관련된 거 제외된 거니까, 제외 대상이니까 이 문구가 들어가네요.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그 다음에 체불 사업주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아까 봤던 거랑 똑같네요. 명단 공개랑. 그 다음에 도산 등 사실 인정, 이것도 똑같네요. 그 다음에 체불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자료 제공과 관련된 거니까 체불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불 임금 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잘 보세요. 자, 다른 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체불 자료 제공 제외 대상에는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체가 누구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에는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5호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해서 임금체불 정보심의위원회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주체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요. 명단 공개 관련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고, 그 다음에 자료 제공 제외 대상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옵니다.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23조의 5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 절차 등 법 제43조의 3 제1항에 따라 임금 등 체불 자료를 요구하는 자, 이하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자의 성명, 상호,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를 말한다. 요구하는 임금 등 체불 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이 뭔지 당연히 기재해야겠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오네요. 제2항에 따라 임금 등 체불 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 4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3조의 4 각호의 사유, 요거 제공 체불 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관련한 요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5일 이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도급에 관한 거니까, 자, 다시 법률로 가겠습니다.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야, 이게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요 법조문을 먼저 보고 시행령을 보도록 할게요.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 또는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좀 지저분해 보여도 그림을 어디다 그릴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게요. 자, 도급인이에요. 도급인이 있고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되는데, 그 다음에 수급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로부터 받은 또 하수급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로부터 또 받은 하수급인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 그리고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도급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도급인이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수급인이 이렇게 도급이 이렇게 한 번만 이루어진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도급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쨌든 수급인을 말한다 얘기죠. 오케이. 하수급인은 지금 요 경우에 여기에 수급인이 있고 여기 하수급인이 있고 또 재하수급인이라고 하고 또 그냥 하수급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급이 한 차례 이루어지면 도급인이 있고 바로 수급인만 있으니까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상수급인이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 직상수급인이 즉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 경우죠. 요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하는 겁니다.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아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색깔을 한번 잠깐 바꿔볼게요. 잠깐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 하수급인이 고용하신 근로자 이분이 있어요. 사람이 잘 안 그려졌네. 죄송합니다. 자, 요 분에게 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분의 위에 있는 요 분은 요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요 분은 직상수급인이 되겠죠. 그쵸? 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요 직상수급인은 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거죠. 다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수급인 그러니까 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요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요렇게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귀책사유 이따가 시행령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건설업이에요. 두 차례 이상 다른 도급, 공사도급이죠.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에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합니다. 건설업 관련된 거니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합니다.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거는 아까 위에서 봤던 요 그림들과 틀이 비슷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건설업이 나오면 요 귀책사유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책사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수급을 내려줬다라는 거, 하청을 줬다. 이거 자체로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건설업 나오면 귀책사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 이거 기억하세요. 최하위의 같은 호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에서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이제 직상수급인의 개념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우리 조문 읽어드린 시간에 너무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요 정도로 탁 터치하고 넘어갑니다. 최하위입니다. 최상위가 아니고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요것도 최상위로 바꿔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44조의 3 볼게요.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요거는 조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직상수급인 아까 개념 알려드렸어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공사도급입니다.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 하는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합니다. 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자, 1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누구와 누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여기 직상수급인이 나오니까, 그쵸? 하수급인 나오니까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니까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그 다음에 색깔을 이제 또 바꿉니다. 혼동되니까. 2호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그리고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아까 사람 이렇게 그려드렸죠.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 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그리고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 오케이,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그리고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 그 다음 3호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 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자, 하수급인이 알려줘요.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 즉 하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게 이제 1호부터 3호가 여기 이제 해당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마시도록 할게요. 마우스가 어디 갔니? 자, 빛의 속도로 물을 마셨습니다. 자, 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이제 건설산업, 발주자의 수급인, 이제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하면 요거를 받은 분이 있죠. 네. 이걸 이제 원수급인이라고 해요. 원수급인, 즉 발주자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아까 위에서 봤던 요 그림, 요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거 떠올리시면 돼요. 비슷한 그림이니까.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 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을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하청이라고도 하는데 실무에서는 포함한다. 2항에서 같다.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 그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이건 이제 혼동되지 않겠다.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이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해서 집행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근로자가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원수급인은 누구예요? 발주자의 수급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위에 있는 거예요. 도급인 바로 밑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자,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 자,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거를 볼게요. 여기에 이제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먼저 최초 수급받은 요분을 원수급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또 수급인이 여기 때 제 수급인이 또 있겠죠. 네, 하수급인이라 할까요? 하수급인이 또 있고, 여기에 이제 또 하수급인이 있는 거야. 이분이 고용하신 요 근로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 요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요 분이 누가 돼요? 요 분이 직상수급인이 되죠. 그래서 요 직상수급인 또는 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 요 분에게 임금을 이분이 지급하거나 OR 또는 이분이 지급한 거예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이분은 직상수급인이니까 여기가 그죠. 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 요 하도급 대금 채무를 여기에 줘야 되는데 이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으니까 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임금을 이분한테 줬으니까 대신 지급했으니까. 그쵸?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비상시 지급, 요거 우리 비상시 지급 시행령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우리가 본 게 계속 시행령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이게 근로기준 법률을 봤네요. 그러면 시행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행령에 보시면 수급인의 귀책사유, 요거 하나만 볼 게 있네요. 이거 시행령하고 법조인 막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법제 44조 제2항에 따른 아까 귀책사유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도급금액, 원자재 공급, 그리고 도급계약 조건, 일단 이렇게 외워두십니다. 도급금액, 원자재 공급, 도급계약 조건, 도급금액, 원자재 공급, 그 다음에 도급계약 조건. 그래서 파란 펜으로 한번 체크해드리면 이거를 외울 때 그 다음에 금원조 이렇게라도 외우고, 도급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도급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이 문구도 들어가 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조문으로 다시 갈게요.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이에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를 봐야 되겠죠. 자, 지급기일 전에 임금 지급, 시행령 제25조입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한 경우란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로자나 그리고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오케이. 자, 근로자나 이 근로자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렇게 돼요. 근로자 or 그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출질재,
출재질 이렇게 외워도 되겠네요. 출재질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 다음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혼사,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출재질 또는 출질제, 그 다음에 혼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입에 착착 붙는 대로 각자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 이상 귀양하게 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 이상 귀양하게 되는 경우, 요거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근로기준 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휴업수당 나왔다. 시험 잘 나오는 거 또 나왔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니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에요. 근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긴 또 이상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잘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여기는 노동위원회 승인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 못 미치는. 자, 그러면 휴업수당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이 하나 있어요. 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요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 중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잘 보세요. 이 경우에 평균임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해서 요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곱하기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평균임금에서. 오케이. 자, 사용자는 요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잠시만요. 목이 너무 좀 칼칼해서 마우스가 어디 가냐? 잠깐만 멈출게요. 아이고, 뭐가 잘못 나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좀 녹화가 조금 매끄럽지 않았죠? 일시정지하고 제가 이게 좀 코도 좀 맹맹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했어요. 물도 좀 먹고. 자, 그 다음에 다만 볼게요. 다만 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통임이라고 쓸게요. 통상임금에서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자, 평균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때는 평균임금이란 말이 나오면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죠. 그리고 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수당,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리고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뺍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뺍니다. 자, 요 두 개도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으로 갈게요. 도급근로자.
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그 도급 근로자 나오면 근로시간에 따라 이게 나와야 돼요. 근로일에 따라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라입니다.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오케이. 자, 대통령령으로 좀 이따 또 봐야 되겠네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그리고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전자문서 포함합니다.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 채권은 3년간,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자, 이제 시행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임금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굉장히 많죠? 뭐 성명부터 해서 고용연월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연월일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사하는 업무, 임금 등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에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아이고 숨찬다. 그 다음에 법제 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이게 임금대장 기재사항이에요. 그 다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 요거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제1항 제2호 및 제5호, 2호 및 제5호 요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뭐예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일용근로자니까. 고용연월일, 일용근로자니까. 종사하는 업무.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고 2호 및, 죄송합니다, 2호 및 제5호죠. 2호 내지 5호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그죠? 큰일 날 뻔했어. 2호와 5호. 그래서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2호 및 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2호,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임금 등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요거를 적지 2호하고 5호 및 2호 및 5호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 읽어드렸죠? 네. 자,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 7호 및 제8호에 이제는 요 7호, 8호 및 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은 이겁니다. 이거. 자, 법제 41조 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법제 6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래서 근로시간수, 그 다음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이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그리고 법제 63조가 뭘까요? 63조가 뭘까요? 요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요거 적용제외 규정인데 법률로 잠깐 순식간에 근로기준법으로 왔습니다. 요거 녹화가 조금 매끄럽지 않게 돼도 이해해 주세요. 63조 적용제외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경작, 개간, 우리가 이제 농림수산업 이렇게 얘기해요. 동물의 사육, 그 다음에 이제 요 감단 근로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제 잘 살펴봤고 다시 시행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63조를 보고 왔고, 그래서 법 63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요 7호 및 8호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로시간수, 그리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 그 시간수, 그 다음 이제 27조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그리고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통화이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그 다음에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출근 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공제 항목별, 뭘 공제했는지 밝혀야 되죠.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자, 28조, 시행령 28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로기준법으로 다시 가서 이제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파트 제50조부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가 너무너무 안 되고 책이 눈에 안 들어올 때 이 영상을 잠깐 보시거나 쭉 보기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잠깐 이렇게 쉬시면서 듣거나 편안하게, 그러면서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